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SF 영화 속 노후의 미래를 보면 막 항상 엄청 극적이지 않나요? 뭐 의식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돼서 영생을 누린다거나 아니면 그 번쩍이는 하얀 캡슐 안에서 기계의 통제를 받으면서 연명하거나 말이죠. 아, 맞아요. 아주 차가운 디스토피아이거나 아니면 전혀 현실감 없는 유토피아이거나. 그렇죠. 대중매체가 노화를 다루는 방식은 늘 그런 극단적인 스펙트럼 양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이랑 대체 공휴일로 이어진 그 사흘간의 긴 연휴가 딱 끝나고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 준비를 하는 당신, 그러니까 하구열 넘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 한번 생각해 보죠. 당장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오늘 이 노후의 현실이라는 건요. 절대 그런 번쩍이는 캡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들이죠. 네, 아침 식사랑 같이 어떤 알약을 몇 개나 넘길지 혹은 화장실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같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마찰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자료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요. 바로 오늘 아침 케어 유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집약해서 보내주신 리포트입니다. 편집장님 자료 서두에 보니까 책은담의 한 구절이 딱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참맛이란 그저 담백함에 깃들고 지극한 사람됨은 한결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머문다. 야, 그 문장이 참 노화와 돌봄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네요. 우리가 매일 듣는 그 첨단 의료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결국 도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그 흔들림 없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니까요. 어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 미션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 시니어 케어 트렌드들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서 당신과 당신 부모님의 일상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재설계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을 하나하나 해체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당장 첫 번째 주제부터가 아주 묵직하죠. 네, 첫 번째로 들어갈 기제실은 바로 개인의 몸, 그러니까 건강과 약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뉴스들을 쫙 보니까 K 치매학 개발 경쟁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특히 그 뇌 MRI를 분석하는 AI 알츠하이머 플랫폼 뉴로핏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 네. 그게 인공지능이 뇌의 위축 정도를 정말 밀리미터 단위로 분석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기술이거든요. 확실히 이런 걸 보면 기술 발전 속도가 경이롭기는 합니다. 와우, 밀리미터 단위요? 대단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질병 하나하나를 타겟으로 하는 일종의 유용한 앱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셈이죠. 잠깐, 방금 앱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딱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막 유용하다는 최신 앱을 잔뜩 깔아두잖아요. 그런데 그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자기들끼리 충돌하다가 결국 스마트폰 배터리를 방전시키거나 아예 목통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그렇죠. 지금 노인 인구의 무려 70%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우울증, 거기에 치매약까지 진짜 두 자릿수의 다제약물을 매일 한 움큼씩 삼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 움큼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스마트폰의 비율을 보면 개별 앱들은 FDA 승인을 받을 만큼 훌륭한데 정작 그 앱들이 동시에 돌아가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고령자의 간이나 신장이 이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 아무도 테스트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와, 그 스마트폰 비율을 그대로 한번 가져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당신의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무려 75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구형 모델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 75년 된 구형 모델이요. 끔찍하네요. 그렇죠. 젊은 사람의 간은 약물이 딱 들어오면 빠르게 대사해서 밖으로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몸은 대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약이 몸에 계속 쌓인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관절염 약이 위를 깎아내려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위장약을 추가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위장약이 변비를 유발하네? 그럼 변비약을 또 먹죠. 와, 계속 꼬리를 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비약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서 어지럼증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이걸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인해서 인지기능 개선제를 또 처방해버리는 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걸 처방폭포, 그러니까 영어로 prescribing cascade라고 부릅니다. 아, 처방 폭포. 진짜 쏟아지는 폭포처럼
약이 약을 부르는 현대의학의 아이러니네요. 개별 질병을 고치려던 약들이 뭉쳐서 결국 환자라는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니. 심지어 지금 기존에 쓰이던 일부 치매 예방약은 효능 논란 때문에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요. 환자들은 진짜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가 나옵니다. 우리는 신약을 개발하고 FDA 승인을 받는 데는 그 천문학적인 자본이랑 천재적인 두뇌들을 막 투입하잖아요. 네, 투자를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약들을 환자 몸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빼낼 것인가, 즉 탈처방을 시스템화하는 데는 철저할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털 처방이요? 약을 빼내는 시스템이요? 네, 탈처방이요. 단순히 의사 한 명이 진료 시간 3분 안에 15개 약물 상호작용을 모두 계산해낼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오, 당연히 무리죠. 의사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가 약을 입에 탁 털어넣기 전에 이 충돌을 경고하고 안전하게 약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의료 정보망, 그리고 약사랑 의사 간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처방의 양을 막 늘리던 시대에서 질을 깐깐하게 통제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아, 약을 입에 넣기 전까지 안전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쏟아지는 약물 속에서 간신히 신체적 건강을 지켜냈다고 한번 쳐보죠. 그 다음으로 마주할 마찰은 당연히 물리적인 공간, 즉 당신이 어디서 늙어갈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주거 문제죠? 네. 맞아요. 제가 시니어 주거 시장 트렌드를 쭉 보니까 와, 지금 진짜 돈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거대 자본이 아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판이 완전히 커졌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원이나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에 무려 4천억 원을 베팅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4천억이요? 장난이 아니네요. 보니까 한남동에 있는 파르나스 호텔은 아예 5성급 시니어 레지던스를 론칭을 했더라고요. 전담 식사 서비스에다가 미슐랭급 식사까지 매일 제공한대요. 이건 솔직히 아픈 노인을 돌본다는 기존의 복지 개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사실상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이 노후의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큐레이션하고 독점하겠다는 거대한 선언으로 들리거든요. 자본의 논리로만 보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가입자들의 수명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촘촘하게 쥐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아, 데이터 부자들이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고객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고객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생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그런 주거 및 케어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아, 살려두고 돈을 계속 받겠다. 게다가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는 예전 노인 세대랑 다르게 자본력도 빵빵하게 갖추고 있으니까요. 네, 지불 능력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5성급 집사 서비스, 최첨단 바이오 케어, 당연히 너무 매력적이죠. 돈 있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생기는 걸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민간 자본이 이 시장을 오로지 부동산 개발이나 수익 창출의 렌즈로만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장은 럭셔리 서비스로만 포장을 해놨지만 결국 수익률을 맞춰야 하니까 나중에는 서비스질을 슬그머니 낮추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들만의 견고한 성이 되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이야,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사실 이 트렌드 이면에 숨겨진 가장 날카롭고 아픈 마찰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내고 고급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저 거대한 자본이 밀고 들어오는 유입 속도를 우리의 규제 운영 체제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80대 어르신이 분양형 실버타운에 입주를 했어요. 계약할 때는 최고급 의료 연계 서비스에 훌륭한 식사를 약속받았죠. 그런데 5년 뒤에 기업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그 서비스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어떡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미 살림살이 다 옮기고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80대 노인이 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막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본 자체를 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본이 정보력에 취약해진 도인들을 상대로 미끼 상품을 던지지 못하도록 입주자 보호장치나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공공의 룰 세팅이 자본 진입과 동시에,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꼬집는 겁니다. 아, 자본이 만든 그 화려한 성곽 안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공공의 안전망이라는 바닥은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주 명쾌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한남동의 그 5성급 레지던스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극소수잖아요. 네, 소수죠. 상위 1%. 그렇다면 당신,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살던 동네에서 도대체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 김영래 편집장님의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통합 돌봄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현장의 움직임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하고 심지어 군위군 같은 곳은 안과 시력 관리까지 딱 붙여주면서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저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지자체들이 예산 타내려고 거창하게 MOU만 맺고 사진 찍는 행정쇼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분명히 있었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거는 단순한 복지 예산 집행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철학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철학적 전환이요? 지자체들이 하는 그 수많은 점 단위의 자잘한 사업들을 보니까 뭐랄까 하나의 선으로 쫙 연결되는 느낌은 들거든요. 기존에는 노인을 요양원이나 보건소 같은 시설 안에서 관리해야 할 환자로 봤다면 이제는 동네라는 거미줄 위에 존재하는 주민으로 보고 그 그물망 자체를 동네 전체에 촘촘하게 엮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뜻인가요? 와, 엄청난 통찰이신데요. 정확합니다. 그 철학적 전환을 현실에서 가장 잘 증명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자료에 등장하는 23년 역사의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아, 서울의료복지사협.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단순히 의사가 환자 집에 왕진을 가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진료를 보고 나면 환자의 집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고 방문 문턱을 없애주는 집수리 기술자를 의사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줍니다. 의사랑 집수리 기술자의 만남이라. 뭔가 되게 생소하면서도 직관적으로 딱 와닿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인의 일상에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사고가 바로 낙상이거든요.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입원하죠. 누워있으니 근육은 소실되죠. 면역력 떨어져서 폐렴 오죠.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생을 마감하시는 아주 전형적이고 비극적인 궤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맞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리 기술자가 화장실에 딱 달아준 그 3만 원짜리 플라스틱 손잡이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나가는 것과 환자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걸 막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의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의료가 빠진 돌봄이 반쪽짜리라면 주거 환경 개선이 빠진 의료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야, 소름 돋네요. 끊김없는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게 바로 이거군요. 병원 문을 나서고 퇴원하는 순간 케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 골목을 걷고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 모든 물리적인 일상이 하나로 착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 자료에 보니까 공공후견 사업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이것도 연속성이랑 같은 맥락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실무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홀몸 어르신이 맹장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의사는 당장 배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법적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 진짜 난감한 상황이네요. 당장 생명이 위급한데. 그럴 때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후견인이 가족을 대신해서 의료적 결정이나 재산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해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봉사자나 말벗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한 인간의 법적 주체성을 끝까지 연장해 주는 엄청난 제도적 장치입니다. 와, 법적 주체성의 연장.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든든한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아주 무겁고도 현실적인 벽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이 모든 촘촘한 지역사회의 그물망을 동네마다 다 유지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노인들을 요양원이라는 한 공간에 모아놓고 효율적으로 쫙 관리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곳곳에 인력을 막 파견하고 동네의 인프라를 까는 비용이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텐데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결국 재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글로벌 차원으로 한번 쫙 넓혀보게 됩니다. 흔히들 복지천국이라고 부르는 유럽의 지갑사정, 거긴 좀 어떤가요?
거기도 동네에서 늙어가기를 잘 지원해주고 있나요? 지금 유럽은 아주 철저한 수학적 현실과 과거의 사회적 약속이 정면으로 탁 충돌하면서 엄청나게 거대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강국인 독일 정부는 곧 정년을 70세로 상향하고 연금 수령액을 현재 기대 수준보다 무려 46%나 삭감하는 충격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잠깐만요. 정년 70세, 수령액 46% 삭감이요? 거의 반토막이 나는데요. 네, 오스트리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 수급자에게만 겨우 3.3% 인상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계층은 아예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니 평생 세금을 성실하게 내면서 국가에 기여해온 노동계 입장에서는 국가가 기초적인 생존권 보장이라는 일방적인 약속을 파기해버린 셈이잖아요. 우리를 예정된 노후 빈곤으로 다 내몰 작정이냐? 이러면서 당연히 길거리로 튀어나와서 시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노동계의 분노와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시각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정부의 계산기를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진짜 물러설 곳이 1mm도 없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부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군요. 네, 기대 수명은 자꾸 늘어나서 연금 받을 사람은 넘쳐나는데 연금을 내야 할 청년층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구조의 붕괴가 왔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가 재정 자체가 파산하고 그 엄청난 빚은 결국 전부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의 목을 조르게 되는 구조니까요. 양쪽 다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든 제도의 붕괴를 막아야 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개인적 붕괴를 막아야 하는 누구 하나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기 힘든 아주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인 겁니다. 와, 진짜 수학적 필연성이랑 사회적 계약이 꽝하고 부딪히는 딜레마네요. 근데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피 터지는 상황이 남일 같지 않은 게요. 당장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터질 문제죠. 취약계층의 최저 생존 보장,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지 글로벌 전체가 지금 해답이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국가의 기초 생존망이 막 흔들리고 삭감되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한편에서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일종의 평행우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자본을 두둑하게 가진 시니어들의 여행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동안 우리 동남아 은퇴 이민이나 장기 여행하면 무조건 태국이 부동의 1위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 거대한 자본과 수요가 말레이시아로 아주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치가 더 좋아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그 까다로운 시니어들의 지갑을 열게 한 겁니까? 핵심은 바로 수준 높은 의료와 자본의 효율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라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민간병원 시스템이 상당히 훌륭한데 비용은 영국의 고급 병원에 비해서 60%나 저렴하거든요. 여기에 하루 1박에 30만 원대 정도면 최고급 5성급 리조트의 인프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요. 아, 가성비 좋은 럭셔리네요. 영어가 통한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영어가 통용되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크죠. 반면에 베트남 같은 곳은 최근 폭염이 너무 심해지면서 노인들의 뇌졸중 발병률이 급증한다는 의학적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가진 시니어들은 그런 위험을 피해서 선호도를 재빠르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그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단순한 여행이 아니네요. 예전처럼 가이드 깃발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 찍고 단체로 마사지 받는 그런 패키지 여행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우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의 시니어 여행은 내 심혈관 질환을 즉각적으로 커버해줄 수 있는 대형 의료 인프라가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지, 그리고 동남아의 기후변화가 내 고혈압이나 당뇨 기저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다 계산한 아주 고도화된 의료 큐레이션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행사들도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일종의 글로벌 메디컬 컨시어지 역할을 해내야만 살아남는 비즈니스로 확 변모를 했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한쪽의 세상에서는 내 기본 연금이 삭감될까 봐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벌이는데 다른 한쪽의 세상에서는 쾌적한 기후와 완벽한 의료 인프라가 결합된 글로벌 5성급 라이프 스타일을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고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노화 시장의 아주 극단적이고도 냉혹한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씁쓸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 진짜 밀도 있게 달렸네요. 김영래 편집장의 리포트를 나침반 삼아서 이 거대한 트렌드의 깊은 곳까지 쑥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다재약물의 모순을 해결해줄 처방 안전망,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화려한 5성급 실버타운의 이면, 동네 의사와 집수리 기술자가 함께 엮어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촘촘한 메커니즘, 그리고 연금 삭감이라는 무거운 수학적 현실과 럭셔리 의료 관광이 교차하는 글로벌 트렌드까지 쫙 훑었잖아요.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결국 맞춰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따로니 모든 다양한 트렌드들, 자본의 이동, 복지제도의 변화는 결국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노화라는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 쇠퇴 속에서도 한 인간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단단하게 방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그저 추상적인 선언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정말 생존을 위한 실질적이고 정교한 재설계가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프닝에서 나눴던 책은담의 부절로 다시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극한 사람됨은 한결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머문다. 오늘 우리가 머리 아프게 짚어본 AI 신약, 4천억 원 규모의 거대 자본, 공공후견인 제도 같은 이 거창한 단어들은요, 결국 당신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이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전하게 화장실을 가고 부작용 없는 알약 하나를 삼키고 내 집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그 평범하고 담백한 하루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도구들입니다. 네, 가장 평범한 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치열한 노력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조금은 도발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거대한 민간 자본이 당신의 건강 데이터와 라이프스타일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화려한 5성급 노후를 디자인해주는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거대해질 겁니다. 반면에 그것을 보편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할 공공의 연금과 국가 재정은 수학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부정할 수 없는 양극화의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내가 평생 살던 동네에서 내 집에서 안전하고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권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수천만 원을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사치스러운 상품이 되어버릴까요? 첨단 의학이 우리의 생존 수명은 아득히 늘려놓았지만 그 늘어난 시간을 대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보낼 것인지는 온전히 지금 우리가 짜놓는 시스템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은 다가오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당신의 미래가 될 이 흥미롭고도 묵직한 딜레마에 대해 한번 깊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신 당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